안녕하세요. 친절한 김비서의 AI 노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AI 번역기 때문에 정말 아찔했던 경험을 하나 했어요. 아, 정말요? 어떤 일이셨는데요? 해외 파트너한테 가볍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런 뉘앙스로 메일을 보내야 했는데 번역기가 이걸 thoroughly review this immediately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와, 즉시 철저하게 검토하라는 아주 강한 명령조네요. 네, 그렇죠. 하마터면 정말 큰 외교적 결례를 범할 뻔했죠. 보내기 직전에 발견해서 만정이지 정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정말 식은땀 나는 순간이었겠네요.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 정말 그런가요? 네, 그 편리함에 가려져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AI의 허점이나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넷플릭스가 추천해주는 영화, 유튜브가 계속 보여주는 영상들. 어떻게 보면 매일 AI가 차려준 밥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 밥상 누가 어떤 재료로 차린 거지? 혹시 내가 편식하도록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문제, AI 리터러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AI를 그냥 쓰는 시대를 넘어서요. AI와 제대로 소통하고 심지어는 협상까지 해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오늘 그 핵심 역량인 AI 리터러시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게 왜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게 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AI 리터러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조금 막연하게 들리기도 해요. 뭐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고는 하는데 활용이야 뭐 앱 쓰는 거니까 알겠는데 대체 이해라는 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아, 우리가 전부 개발자처럼 코드를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코드를 읽는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셰프는 아니지만 어떤 음식이 신선한 재료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인스턴트 식품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딱 그런 감각에 가깝습니다. AI 리터러시의 핵심은요.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결과물이 어떤 재료, 즉 어떤 데이터를 먹고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어떤 요리법,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왔을까? 이걸 어림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운전을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는 비유를 들었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군요. 네, 맞아요. 운전법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차가 휘발유차인지 전기차인지 정도는 알아서 그 특성에 맞게 운전하고 관리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제가 직접 핸들을 잡고 제 의지대로 움직이는데 AI는 사실 속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 블랙박스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건지 여전히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그 작동 원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한 거죠. AI를 하나의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학생요? 네. 우리는 그 학생에게 훈련 데이터라는 엄청난 양의 교과서를 줍니다. 그럼 그 학생은 교과서를 밤새 공부해서 스스로 모델이라는 일종의 문제풀이 공식을 만들어요. 아, 문제는 우리가 준 그 교과서 자체가 편향되거나 오래된 정보를 담고 있다면 학생은 그걸 그대로 배워서 편향된 공식으로 세상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교과서가 잘못되면 우등생도 틀린 답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AI 리터러시는 결국 그 AI가 어떤 교과서로 공부했는지를 따져묻는 능력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디지털 시민 역량이라고까지 부르는 거죠. AI가 내린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기술의 노예가 아니라 그 결정의 배경을 질문하고 때로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런 주체적인 시민이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민의 역량. 이 말이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이 역량이 부족할 때 개인과 사회는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 아까 제가 겪었던 번역 실수처럼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이 논의에서 가장 좀 섬뜩하게 느껴지는 지점이기도 해요. AI가 주는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위험, 즉 오류, 편향, 그리고 조작된 정보의 확산 가능성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채용 서류를 검토하는 AI를 만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네.
이 AI가 과거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학습해 보니까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의 이력서에 공통적으로 럭비 클럽이나 체스 클럽 같은 활동이 많았다고 쳐요. 아, 과거에는 좀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여성 합창단이나 뜨개질 동호회 같은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었겠죠. 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AI는 럭비 클럽 활동이 그 사람의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고위직 합격자와 럭비 클럽이라는 단어 사이에 통계적 연관성이 높다고만 학습하는 겁니다. 아, 그 결과 AI는 단순히 이력서에 럭비 클럽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높은 점수를 주고 여성 합창단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낮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지원자의 실제 역량과는 아무 상관없이요. 와, 이게 바로 AI가 편견을 학습하고 심지어 증폭시키는 방식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데요. 저는 그냥 제 경력을 사실대로 썼을 뿐인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AI가 쓰는 특정 단어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서류에서 그냥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서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차별이 일어날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런 현상이 채용뿐만 아니라 대출 심사, 보험료 책정, 심지어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까지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AI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AI가 주는 정보를 그냥 믿는 사람 사이의 격차는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느냐의 차원이 아니게 되는 거죠. 아, 한쪽은 AI를 활용해서 기회를 만들고 위험을 피하는데 다른 한쪽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회를 박탈당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불평등, 즉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문제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준을 넘어선 것 같네요. 이건 뭐 거의 사회적인 재난에 가까운 시나리오인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막기 위한 해결책은 뭘까요? 우리 모두가 데이터 과학자가 될 수는 없는데 개인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층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이 알아서 책 보고 공부하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사회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사회 전체가 움직이는 프로젝트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학교 교육 말씀이시죠? 근데 코딩 교육은 이미 하고 있지 않나요? 네,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단순히 코딩 기술, 즉 AI를 만드는 법만 가르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AI가 만든 결과를 해석하고 의심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해석하고 의심하는 법이요? 네. 예를 들어 역사 시간에 AI가 요약해준 사건을 그대로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이 AI는 왜 이 사건을 이런 관점에서 요약했을까? 혹시 학습한 데이터에 특정 국가의 시각이 많이 반영된 건 아닐까? 하고 토론하게 만드는 거죠. 기술을 쓰는 법이 아니라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읽는 훈련이 모든 교과 과정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하지만 솔직히 학교 교육을 바꾸는 건 최소 10년은 걸리는 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당장 AI와 함께 일해야 하는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 교육이 더 현실적인 대안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축인 산업 현장의 변화입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이 AI를 협업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재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많은 기업 교육이 그냥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알려주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기술적인 부분보다 우리 회사 데이터로 AI를 학습시켰을 때 어떤 잠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고객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윤리적 점검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비판적 사고 교육입니다. 결국 학교든 기업이든 단순히 스킬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힘, 그러니까 리터러시를 키우는 게 본질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축은 뭔가요? 바로 정부와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만드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이요? 네. 학교나 직장에 속하지 않은 분들, 예를 들어 은퇴하신 분들이나 구직자, 프리랜서들은 이런 교육에서 소외되기 쉽잖아요. 아, 맞네요. 이들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나서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언론은 특정 AI 기술을 무작정 칭송하거나 공포를 조장하는 대신에 그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죠.
정말 거대한 사회적 프로젝트라는 말이 실감나네요. 마치 20세기에 도로를 깔고 전기를 공급해서 산업화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21세기에는 이 AI 리터러시라는 무형의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AI 리터러시를 기술 혁신을 사회 전체가 신뢰 속에 수용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인프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만 기술의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사회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AI 리터러시는 더 이상 IT 전문가나 정책 만드는 사람들만의 용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절대 아니죠. 과거에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AI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기본기가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핵심은 두려워하거나 맹신하는 그런 양극단의 태도를 버리고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건강한 긴장 관계요? 네. AI가 추천해준 맛집 목록을 보면서도 혹시 이건 광고나 특정 플랫폼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순위는 아닐까 하고 한 번쯤 의심해 보고요. AI가 요약해준 보고서를 읽으면서도 혹시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이라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내용은 없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태도. 기술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AI 리터러시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매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 도구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게 검색 엔진이든 소셜미디어 피드든 아니면 음악 추천 서비스든 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딱 한 번만이라도 그 도구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제안했을 때 속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넌 지금 뭘 근거로 나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야? 혹은 네가 나한테 보여주지 않는 또 다른 선택지들은 대체 뭘까? 이 작은 질문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AI 리터러시를 키우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